반갑습니다. 또 이게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나 좋은데 또 아쉬운 점은 오늘이 또 마지막이라는 거에 너무나 또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 아, 자주 만나면 좋다라는 의미를 또 느끼면서 또 하나는 이 얼굴들을 대면으로 보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11월 달에 국제 포럼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 인원 제한이 좀 있는 포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시드니, 호주 시드니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큐 세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우리 지원센터에 저희 또 브링업 인터내셔널의 영원한 안방마님으로 자리 잡고 있으신 이경욱 선교사님께서 우리 적정성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우리 정말 잘 듣고 또 우리 브링업이 어떻게 또 잘 함께 해 나갈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적정성을 발표하게 되는 이경욱 선교사입니다. 네, 적정성은 사전적 의미는 알맞고 바른 특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어로 사용되는 예를 들면 적정 수준, 적정 온도, 적정 요금 등으로 조금 상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적정 온도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는 성인 가구 기준으로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를 18에서 20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의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건강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온도라고 적정 온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체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한 나라이지만 계절에 따라서 적정 온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적정 요금이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요금은 경제학자들이 논리에 따르면 이제 고객 10명 중에서 2명이 비싸다고 느끼고 이제 그걸 사지 않을 때 그것이 적정한 요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빅맥이 한 10,000원 정도가 적정하다면 캄보디아에서는 한 6,0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적정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현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네, 자기의 자기의 유익을 유익을 치 묻지 말고 말고 남의 남의 유익을 유익을 구하라. 구하라. 네. 우리가 사단법인 브링업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NGO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적정성은 이론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의 첫 번째로 적절함이라는 건데, 적정성에 포함된 것으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는지, 우리가 똑같이 교육을 실시할 때 요즘 한류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많이 가르치는데 제가 작년에 경기도 의료봉사팀과 함께 몽골에 가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체기도 여기 있는데 몽골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70여 명의 의료진이 갔는데 제가 40여 명의 통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두 곳에서 30명 가까운 통역사를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몽골에서도 취직하지만 한국에 쉽게 취직도 되고 유학도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 대학에는 한국어 학과가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 줄치면서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하죠. 근데 그 나라에는 한국어 교육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터키어를 키르기스탄 청년들에게 가르치도록 훈련해서 캠프를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한류가 강하고 케이팝이 유명하다고 해도 각 나라와 지역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 분명히 고려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육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적정성에서 이제 유익함인데요. 이 유익함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 유익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NGO라는 도구를 제시할 때 과연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한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현지인의 요구로 WMC 케어라는 현지 NGO를 등록하여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이스라엘, 요르단 같은 곳에서는 NGO가 그들에게 유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은 현명하게도 비즈니스라는 방법을 찾아서 등록하여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그들에게 유익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적정성에 있어서 빼올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적정성의 요소이죠. 계속 가능한가? 어떻게 지속하게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바세코의 매일 피딩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료급식은 배고픈 아이들이 있을 때만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기도는 더 이상 밥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없는 날이 빨리 오는 것이었고요.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됐을 때 피딩 센터에 관련된 현지인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을 계속하기 위해 피딩이 필요 없는 이들에게 계속 피딩을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딩센터 전문 운영자 양성이라는 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무료 급식을 시작하였고, 젠마 선생님은 지금까지 피딩센터의 리더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꾸면 언젠가 피딩센터가 필요 없어질 때에도 이곳에서 함께 했던 이들이 전문가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경험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운영 프로젝트를 전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사리 손으로 일손을 돕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여 NGO 사역자가 되었고, 현재는 바세코 피딩센터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돕는 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적정성에서 지속성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노력하는 것에 결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현지 자가 재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학대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현지인 중심으로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선교사가 체류할 때만 유지되는 사역이라면 그곳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그 지역을 떠났을 때에도 사역이 유지되고 진행되고 지속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유사한 사역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브란스 병원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중원이라는 진료소가 선교사를 통한 지원으로 세브란스라는 종합병원이 되었고, 이제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진료의 혜택을 줄 뿐 아니라 선교지의 의술을 갖고 나가는 선교사를 배출하는 기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현장의 필요는 적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의 생존을 위한 사역인가? 그것의 필요를 위한 사역인가? 라는 질문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 필요라는 부분이 적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보면요. 현장 필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현지 자가 재생산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립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사역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이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후원자의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선교가 있을 수 없듯이 후원자 없는 지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후원자들은 어떤 후원을 하고 싶은지 그곳에 맞는 곳을 찾아 전달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기도자는 적정성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이플이라는 단체와 MOU를 맺고 더욱 명확하게 깨달은 부분이 바로 전문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건축이라고 할 만큼 교회, 학교, 병원 등 건축은 선교지의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는 건축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들이 몇십 년을 지내기가 버겁습니다. 제이풀 김도현 대표님과 함께 감비아에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몇몇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던지는 말씀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풀지 못하는 숙제였습니다. 이렇듯 전문가는 현장의 필요를 적정하게 해결하는 답이 됩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기본이고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필요해서 현지 교육이 없다면 현지 자가 재생산이나 지속성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플랫폼 적정성은 불잉업이 현장의 필요를 교회와 후원자에게 열어두고 서로의 필요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불잉업은 상호 연결에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두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선교의 적정한 방법을 찾아 상호 협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가 간단하면서도 핵심만을 딱딱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자,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이런 선을 잘 지켜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선을 넘지 않고 또 함께 걸어 나가야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상호 호혜성이라는 우리 또 이큐쌤 마지막 밸류에 대해서 우리 브링업 지원센터의 우리 이영민 팀장님이 바로 또 강의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네, PPT 잘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상호 호혜성 발표를 맡은 이형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 상호 호혜성에 관해서 저도 이제 어려운 말이니까 호혜성이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찾아봤습니다. 상호 호혜성이라는 말을. 일단 이 호혜성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나 어떤 두 집단 간에 서로 도움이나 혜택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호혜성은 제가 알아보기에 상대방에게 주기는 하되 즉각적으로 돌려받을 기대 없이 주는 그런 것을 이제 호혜성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처럼 서로 어떤 굉장히 강한 연대감을 같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에서 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계산하지 않고, 비교적 긴 시간,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교환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 때로는 어떤 받은 것을 돌려주더라도 준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간접적 보상의 형태로도 이 호혜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사회학자들, 유명한 사회학자들, 뭐 짐멜이나 굴드너 같은 여러 유명한 사회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호혜성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 호혜성은 남이 호의를 베풀 때 이를 갚는 것이 바로 호혜성인데요. 보편성이 강한 규범은 대개 인간의 이 내면, 아주 깊은 내면에 각인돼서 되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거나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호혜성의 원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마트 가면은 이제 무료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무료 시식 행사를 하면은 그 품목에 따라서 매출이
2배에서 6배까지 오른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마중물 효과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현상은 이 호혜성의 규범에 따라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어, 이 호혜성은 물질이나 어떤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고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호감을 보이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호의 원칙에 의해서 호감이 작동하기 때문인데, 개인사를 공유하면서 인간관계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호의 원칙이 발견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개인사를 들려주면은 상대방 또한 개인사를 나누게 되고, 그럼으로써 둘은 점점 더 친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한 반복 중에 하나도 이 상대방의 설득을 먼저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 연구는 상대방의 요청이나 설득을 먼저 받아준 후에 설득을 시도할 때 성공 가능성이 큼을 보여줍니다.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은 자신도 갈등을 변한다라는 이 잠언 구절은 호혜성의 규범과 심리를 굉장히 예리하게 통찰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을 먼저 주면 상대방 또한 물을 내주어서 서로의 갈증은 해소될 것입니다. 이 호혜를 통한 아름다운 문제 해결인데, 하지만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행위의 더 중요한 결과는 그로 인해서 새로운 또 다른 호혜적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중요한 사회학 연구가 있어요. 이 미시간 대학의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교수가 한 죄수의 딜레마라는 호혜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 연구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 범죄를 저, 범행을 함께 저지른 두 이제 혐의자가 경찰에 잡혀온 상황입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두 혐의자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 서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형사는 두 혐의자를 따로따로 신문하면서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각각에게 만일 공범을 배신하고 너의 죄를 실토하면 최소한의 처벌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범은 실토를 했는데 본인만 부인한다든지 하면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일러줍니다. 이때 공범으로 잡혀 들어온 이 두 죄수들은 서로 이 동료에게 협력할 것인지 혹은 배신할 것인지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과 상대방의 선택의 조합에 따라서 이 처벌의 총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둘 다 잘 될 수도 있고, 범죄자의 입장에서요. 한 사람만 크게 잘 될 수도 있고, 둘 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산적으로 이 죄수들이 되게 개인적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동료들을 배신한다고 해요. 둘 다, 둘 다 계산적이어서 서로를 배신하게 되면은 형사는 손쉽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이 딜레마는 어떤 정치나 경제, 기업 혹은 인간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 사회학자들은 이 딜레마의 상황을 또 다른 단순한 게임으로 만들어서 관찰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 두 명이 대결하는데 각자 협력 또는 비협력을 선택하고 결과에 따라서 미리 정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여러 번 상호작용을 하듯이 여러 번 대결하게 되고 어떤 전략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이 아까 사진으로 보신 그 엑설러드 교수가 똑같이 한 연구인데, 이 전략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를 대결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1차 대회에 14개의 전략이 참여해서 두 전략 간에 한 번씩, 그리고 한 번에 200번씩 서로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우승자는 결과적으로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을 낸 사람은 바로 그 엑셀로드가 제출한 티포텟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요.
이 티포텟은 단 두 개의 원칙만을 그 연구에서 사용했는데 맨 처음이 협력, 그리고 두 번째가 호혜, 즉 상대방이 직전에 한 선택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대회의 모든 결과가 논문으로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되고 몇 년 뒤에 두 번째 대회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전략에는 14개, 첫 번째 연구에는 14개의 전략이 참여했고 두 번째 대회에서는 62개의 전략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 엑셀로드의 티포텟이라는 프로그램이 또다시 승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되게 굉장히 많은 그 당시 학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는데 첫 번째 여기 이 연구에서 얻어지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먼저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전략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비협력함으로써 큰 점수를 획득을 했지만은 최종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이 비협력으로 시작한 전략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전략조차도 협력으로 시작한 전략 중에 최하위 전략의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비협력은 결국 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이 관계의 단절인데 비해서 먼저 협력하기 하는 그런 어, 새로운 먼저 협력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티포텟이라는 프로그램이 각각의 개별 경기에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가장 큰 성취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는 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잠언 구절의 그 전반부인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라는 내용과 되게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인간관계는 스포츠와 같이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지는 그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호혜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 잘 될 수 있는 비제로섬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제로섬 상황에서 호혜적 관계는 누군가 먼저 나서서 선의를 베풀고 또 먼저 용서하고 또 먼저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음, 이 목의 갈증은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지만은 이 위로와 웃음과 어떤 심리적 갈증은 홀로 아, 목의 갈증 수술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심리적 갈증은 홀로 해결하기가 참 힘들죠. 남의 갈증을 먼저 풀어주어야 합니다. 위로하면서 위로받고 남을 웃기다가도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같이 따라 웃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도로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베풀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부유해질 것이고 먼저 베품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생성되고 확장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 문장으로 드리자면 협력은 서로 신뢰로 말미암아 더욱 더 단단해지고 공고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신뢰는 서로 상호적이어야 상호호혜적이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1교시는 세븐 밸류의 우리 적정성, 그다음에 상호 호혜성, 참 적절하게 또 잘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일에 우리 브링업이 또 우리 각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본부장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코디네이터들이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브링업이 되기를 또 너무나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이렇게 1교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 8시 27분, 28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우리 또 아까 우리 처음에 강의해 주셨던 이경호 선교사님의 SDG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 쉬었다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브링업 오리엔테이셔널
오리엔테이션은 우리 7주간의 시간의 마지막 이제 강의입니다. 정말로 어,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건데요. 음,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이경우 선교사님의 마지막 강의, 우리 SDGs라는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그 국가 기업 사업인데요. 그래서 17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걸 다뭐 일일이 하면 뭐또 3박 4일 걸리고 하겠지만 또 간단하게 또 저희들한테 또 알기 쉽게 또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준비되셨으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십니다, 선교사님. 아, 죄송합니다. 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브링업 인터내셔널은 국제 NGO 단체로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루는 데 동참하고 있는 이제 국제 NGO입니다. 특별히 저희 단체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NGO라는 점을 두고 볼 때 선교와 유엔의 SDGs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계가 이렇게 떨고 있을 때 그것을 나눔으로 해소하려고 기획된 MDGs, 즉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그 새천년 계획 목표를 다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2015년이 되고 난 후에 생각지 못한 선곡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의 세계는 어느 한 지역, 또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촌이라는 글로벌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확립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저개발 국가와 빈민국가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또 선진국에서도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미래에 살게 될 후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2015년 9월에 유엔과 국제사회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후속으로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약자로 줄여서 SDGs라고 하는데요. 17개의 큰 주제의 목표가 있고 그 17개 아래에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진 아주 상세한 이렇게 계획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17가지의 대목표를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네 영역으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영역이 사람의 영역입니다. 이 사람 영역에 보시면 이거를 이제 좀 더 쉽게 보도록 이 그림으로 다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빈민퇴치, 빈곤퇴치.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기아 해결. 누구도 굶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과 복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병으로 이제 병이 났을 때 병원을 갈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질병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양질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그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거고요. 양성평등입니다. 이제 이 양성평등에서 많이들 오해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이 양성평등은 일부 지역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이 말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는 거고요. 특별히 무슬림권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 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구의 영역인데요. 이 지구의 영역에는 6번의 깨끗한 물과 위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수돗물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전략했을 때 그런 물이 부족한 나라에 또 물이 이제
사용할 물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6번을 이제 제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영역에서 12번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이 이제 지구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13번 기후 변화와 대응, 14번 해양 생태계 보전, 15번 육상 생태계 보전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번영의 영역으로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라는 것과 8번의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또 9번의 산업 혁신, 사회 기반의 시설, 10번의 불평등을 해소하자. 그다음에 11번이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평화와 협력의 P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16번의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17, 지구촌 협력 확대 목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잡하시죠? 읽는 저도 이 타이틀만 가지고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해보면요.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신 모든 일이 여기에 다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단지 저희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 저희는 이제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에는 익숙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불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이게 빈민 퇴치 이러면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민을 종식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가난 때문에 먹지 못해서 아사하는 사람을 없게 만들자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은 다 이제 좀 지금 제가 이걸 다 읽으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PPT 올려드리면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 각 목표들마다의 이제 주제마다 세부 설명들을 이렇게 한 번씩은 또 읽어보시면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들이 또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아시고 싶으시면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다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왜 SDGs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까요? 예. 이제 처음에 NGO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자라고 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은 사실 이 NGO가 뭐가 선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또 이 NGO를 할 때 이렇게 생겨나는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서류들, 특별히 행정 서류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NGO의 일을 선교가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시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NGO가 정말 많은 이제 선교의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한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찾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들이 선교의 대를 이어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NGO만큼 좋은 도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목을 할 것인가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SDGs라는 유엔이 발표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정말 유엔 혼자서 이제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선진국, 뭐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뭐 빈민국가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의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뭐 국제개발 협력 기본법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 법을 제정을 하였다는 것은 국가가 이곳에 세금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SDGs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물질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선교가 많이 어려워진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재정이 없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하는 공동체를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사실 물질은 국가가 이제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NGO가 SDGs에 대한 이제 깊은 이제 요 스터디가 있다면 그런 재정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 다 알고 계시죠? 먹이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불잉업이 시작된 필리핀에서도 사실 이 사역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곳에서 함께 하시던 김광철, 최은영 선교사님이 가 계신 멕시코에서도 이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브링업 인터내셔널은 플랫폼을 이루고 있는 28개 나라의 선교지에서 지역과 방법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그리 다르지 않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이루고 있는 100여 개의 단체들, 또 운영 이사님들, 드림 서포터즈, 또 목적 후원으로 하는 브링업 모든 가족들이 먹이고 치료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국제사회가 다 함께 이루고자 하는 SDGs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선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냥 선교의 삶을 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것을 실천하게 되므로 저희 단체는 기도와 물질 그리고 삶으로 선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단기 선교 훈련뿐 아니라 스쿨 온더웨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쿨 온더웨이는 SDGs를 위한 사역일까요? 진리비의 학교 프로젝트를 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 활동가를 양성하며 기도, 물질, 삶의 동역자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전문인 선교사가 양육되기도 하고요. 모든 삶의 자리가 선교사의 자리가 되는 그런 선교사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국제적으로 보면요. 4번인 양질의 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8번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17번 지구촌 협력 확대. 그러니까는 수글 온도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한국뿐 아니라 이스라엘, 요르단, 뭐 이렇게 이제 유럽 전 유럽을 거쳐서 서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장학생을 매칭하는 하는 거 이게 양질의 교육이잖아요, 그죠? 현지 기독교 캠프를 지원하는 것 이것 또한 양질의 교육입니다. 교회 시설을 수리하는 하고 이제 하는 부분, 지원하는 부분 이것도 양질의 교육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4번도 속하고 11번도 속합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의 행사를 지원하는 일. 이것도 또한 양질의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한 번도 이것이, 이제 유엔이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냥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지구촌 협력 확대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해마다 영어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확실히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필리핀에서 영어 교사를 양성하는 일, 이거는 4번과 8번과 10번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7번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인력을 지원하고 재정과 물품을 지원하는 일, 이것도 또한 동일하게 4번과 8번과 10번, 17번을 함께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모금을 하고 홍보를 하는 일, 이것 또한도 이전에는 모금하고 홍보하는 것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양질의 교육과 좋은 직장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구촌 협력을 이루는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캄보디아의 그 학생들은 말할 여지도 없겠죠. 네. 그리고 또한
선교지 아이들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재능 기부하는 것. 어, 단지 저희는 단기 선교 혹은 장기 선교로만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도 4번의 양질의 교육에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 되어지고, 지구촌의 협력이 되어집니다. 한국과 멕시코라는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이킵7. 지금 저희가 이게 이킵7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훈련이거든요. 저희가 서로 지금 이제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우리들의 생각들을 교류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이 프로그램, 이거 이킵7은 브링업 인터내셔널의 훈련 사역입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활동가를 배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한국, 독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바라기는 28개 나라 모든 곳에서 진행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기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2025년에 감비아에서 이것을 하려고 이제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교 훈련의 4가지 영역 중에서 이 프로그램은 3가지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부분에서는 빈곤 퇴치, 기아 해결, 양질의 교육입니다. 왜 이 프로그램이 빈곤 퇴치와 기아 해결까지 포함되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선교지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함께 접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가 성장하는 일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가장 이제 많은 영향력을 띄우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촌 협력 확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플랫폼 선교로서 정말 이 훈련 사역, 이킵7이라는 이 사역이 이 SDGs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4년은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매월 연결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브링업이라는 이름의 인지도를 높여서 좀 더 확장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플랫폼이 되고자 함입니다. 그럼 이런 캠페인도 SDGs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4월은 한결 연결의 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내 건강을 지키고, 걸으면 탄소가 줄어들어서 지구를 지키고, 기부를 통해서 이웃을 지키는 일석삼조의 아주 좋은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걸으신 것들을 이렇게 딱 스크린샷해서 저희들에게 걸음 기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빈곤을 퇴치합니다. 왜냐하면 걸음 기부로 기부된 그 걸음으로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아도 해결하고요. 3번의 건강과 복지를 이루는 그런 이제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 13번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캠페인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캠페인은 브링업의 특성상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촌 협력 확대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네, 여러분 필리핀 바세코의 지도입니다. 저는 이제 바세코 사역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분할로 성공적인 복음 확산을 이루신 것처럼 바세코도 저희가 사역할 때 크게 5지역으로 나누어서 교회와 교육기관들을 이제 건축하고 사역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때는 그냥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SDGs의 영역에서 봤을 때 도시 개발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소가 뒷걸음으로 쥐를 잡는다는 경우를 알지 못하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도시 개발에는 5개의 영역에 SDGs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역은 어떨까요? 그냥 기존에 아이들 공부시켜서 아이들 자립하게 해주는 정도로 생각하셨나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듯이 5개 영역에 이미 속해져 있습니다.
빈곤을 퇴치하고 양질의 교육을 하며 불평등을 해소시켜주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만들고 지구촌 협력을 확대하는 일, 이게 바로 장학사역입니다. 한 명의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이렇게 5가지의 SDGs를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이제 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후원자님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기획서를 써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SDGs에 대해서 조금 친밀한 감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가능한 기획서에 이렇게 SDGs 어디에 속하는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쪽에서 우물을 참 많이 파잖아요. 이 기획서는 캄보디아 프레 이웰 지역의 우물 기획서인데요. 어, 우물을 파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게 말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로 인한 질환을 감소시킨다. 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3번이 딱 됩니다. 어린이 노동의 비율을 낮춘다. 어린이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것들을 이제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결속을 높여준다. 우물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조금 더 평화롭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우물 하나 파는 게 SDGs의 그 목표를 8개나 달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먼저 자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그 뭐지 음, 홍보대사님들 중에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연주회를 한다 하면 처음에는 다들 굉장히 이렇게 약간 고급스러운, 좀 약간 사치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연주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밥을 먹는 이런 연주회인 거예요. 그래서 연주회에 오시는 분들이 빈곤을 퇴치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계시고, 영주에 오시는 분들이 양질의 교육을 이루는 그 목표를 달성하실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구촌 협력 확대의 목표를 이루신다라는 것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을 내가 감상함과 동시에 이제 전 세계에 불평등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사단법인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세계 시민 의식을 체계적으로 갖춘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발판으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연결고리로서 사단법인 브링업 인터내셔널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활용함에 있어 지구촌의 경제의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며 발전하도록 기획하고 제한된 자원 속에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필요를 골고루 충족시키며 지속할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브링업 인터내셔널은 플랫폼에서 상호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비전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어, 이번 7주 동안 제가 궁금했던 것들 다 어떻게 보면 해결되는 부분인 어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을 또 이제 국가와 또 함께 해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브링업에서 준비한 모든 오리엔테이션 모든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 어, 님께서 지금 맑은 하늘을 비춰가면서 지금 걸으시면서 이제 총평을 해 주실 건데요. 선생님 언제 가능하세요? 예.
어려운 일정 속에 있으십니다. 예, 지금 총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선교사님. 총평. 예, 예, 모두 반갑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손님이 와갖고 이동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동 중이지만 우리 이경욱 선교사님 또 우리 이형민 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단체가 지금 생긴 지 10년이 되면서 이번에 E7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브링업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 동역자들에게 조금 이해를 시키고 또 앞으로 함께함에 있어서의 어떤 자세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또 알고 하는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함께 여러 나라에서 모였는데 바라기는 또 우리끼리의 어떤 교제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뭐 여러 가지 시차라든지 상황 때문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나눴지만 또 더 깊은 대화와 관계 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각 나라의 그 사업본부장님들, 그다음에 필드 매니저님들 또 이사님들이 지금 함께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바라기는 이번 저희 브링업 인터내셔널 그 리더십 포럼이 올 11월에 시드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본부장님들하고 필드 매니저님들은 뭡니까? 항공료만 본인이 부담하면은 참가가 가능하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이 시드 배정을 이번에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들과 사업 필드 매니저님들 시드는 20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석은 우리 이사님들하고 나머지 참여라서 지금 오늘 아침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3분 정도가 이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또 포럼에서 만나서 좀 더 구체적인 나눔과 또 앞으로의 사업 협력 방안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은 UN SDG 17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이경욱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세모니를 하지 저희가 하는 일을 그런 카테고리 안에다 넣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국에 방문하시거나 하실 때 꼭 연락 주셔서 저희와 계속적인 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7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대면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출석하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중간에 빠지시거나 또 비대면으로 하신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거 우리가 배웠던 인티그리티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저는 몇 회는 빠졌는데 비디오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해서 내주시면 또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이뭐 꼭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이 수료증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료증은 뭐 한 분씩 한 분씩 나눠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본부의 빛에 필요하실 때 제가 이제 저도 여러 단체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훈련이나 과정을 마쳤던 것들에 대한 재증명을 필요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혹시 제출에 필요하실 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실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 강의들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뭐 사인해서 저희 사무실에 이번 주까지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그런
따로 수료식은 안 하겠지만 그 수료자 명단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 동안 너무 감사했고 함께 해주셔서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한번 혹시 하실 말씀이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우리 유재동 본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브링업 사랑하셔서 이렇게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지난 날과 또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브링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우고 듣고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선교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진 그러한 후원자들과 함께 하늘나라 확장과 또 하늘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표 목사님과 또 하나님 이사장님 또 후원하는 이사분들 모든 브링업 가족들 하나님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 마지막 때에 브링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